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에 앞서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새벽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초기 진화를 완료를 했고 현재는 잔불 정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번 화재로 점포 20개가 소실이 되는 등 재산 피해가 상당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화재 피해까지 덮친 건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빠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명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확진자 추이가 이틀 연속 100명대 아래로 감소하면서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수도권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TBS 특집 코로나19 속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을 통해 코로나19 소식 살펴보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지연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해보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군요. 네, 어제 지난달 13일 이후 38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0명이고 이 중 지역 발생이 55명, 해외 유입이 15명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만 주말 신규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21명, 경기 18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40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2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내려온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385명이 됐습니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7%입니다. 네, 수도권에서의 발생 비율이 아직도 높은데 주요 사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수도권에서는 중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매일 한둘씩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대우디오빌 빌딩과 관련해 어제 낮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층, 9층, 10층, 12층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확진자 간 직접적인 연관성, 즉 가족이나 지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구로구 건축설명회와 관련해서도 지난 1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총 8명이 확진됐고 관악구의 산모스포렉스에서도 시설 종사자, 지인, 이용자 등 모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3명 더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서울 126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616명에 달합니다. 네, 지난달 15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아직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군요. 집회를 주최한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사랑제일교회 측은 여전히 본인들에겐 책임이 없고 잘못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현 정부가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교회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물어 교회 측에 치료비, 행정비, 손실보전액 등 46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도리어 교회가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손해배상 금액의 세세한 내역까지 가기도 전에 교회나 정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어떻게 코로나를 확산시켰는지 판판이 깨질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에게 정부의 발표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교회 측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가들과 생방송 끝장 토론에 나서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더 연장이 됐어요? 네,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일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돼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간이 끝나면 2주간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적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더 강화됩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1, 2, 3단계가 있고 그 중간에 해당하면 1.5, 2.5 등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세하게 나눠 구체적인 수치로 단계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또 거리두기 정도를 결정할 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외에도 중환자 발생 규모, 치명률, 중환자실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각 단계에서 더 강화해야 할 수칙은 강화하고 완화해야 할 것은 완화해서 좀 지속 가능하면서도 국민들의 피로는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또 연장이 됐고 추석 때는 거리두기 조치가 더 강화가 될 텐데 소상인분들이 걱정입니다. 특히 장사를 해도 임대료는 계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임대료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임대료는 대부분 임차인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임대료를 못 내서 빚을 지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지사는 그래서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 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교육 쪽 한번 살펴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오늘 수도권 학생들이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등교 수업은 지난달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등교 인원은 제한됩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격주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학교에 가게 될 전망입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같은 밀집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매일 학교에 갔던 고3 학생들은 오늘부터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합니다.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을 위한 학교 생활기록부가 지난 16일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 같은 등교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등교 확대 여부는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지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코로나19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진단을 해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가 7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이제 확산세가 좀 수그러들었다고 보시는지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혹은 월요일 날 나오는 확진 환자 숫자를 이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은 주말에 2주간의 감염 불분명 환자 비율이 나왔는데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최고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지금 이 감염 경로를 모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방역 당국이 그만큼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확진 환자 추이를 살펴보려면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네. 나와보는 걸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 불분명 환자 비율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늘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현장이 연결됐다고 하니까 네,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하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70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55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40명입니다. 그 외 지역은 15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총 15명이었습니다. 어제 두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총 385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으로 국내 환자 발생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신규 환자가 50명 이하로 발생한 것은 8월 13일 이후로 약 40여일 만에 처음입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지난주 월요일 수치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을 볼 때 그 감소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던 지난 8월 23일부터 29일까지의 주간과 비교한다면 수도권은 일평균 254명에서 지난 한 주는 84명으로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일평균 77명에서 지난 한 주는 24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주간의 주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의 값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 여러분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감염 전파와 확산의 가능성을 크게 줄여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부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의 경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추석 연휴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아 전국적인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것도 큰 위험 요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거리두기에 혼선을 가져오거나 유행 확산의 위험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까지 현재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그 조치의 내용과 적용 시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9월 27일 이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가을철 다시 코로나19의 유행을 맞을지 혹은 다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동 자제를 공고하고 지난 9월 6일 발표한 추석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시면서 보낼 수 있도록 생활 방역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BS를 통한 국민행동요령 방송 영상과 쉼을 주제로 디지털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지속 홍보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집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과학문화 포털 사이언스 올과 문화 포털의 집콕 문화생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문화 콘텐츠의 무료 개방을 확대 제공합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영상 프로그램의 기능과 사용법과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다수 동시 접속 영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문자 등을 통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교통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교통의 이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휴게소에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야외 테이블에 투명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여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여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묘, 봉안시설 방문, 벌초 등에 따른 밀집을 완화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내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2주간 시간대별 방문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초는 산림조합과 농협 등을 통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뿐만 아니라 콜센터, 식품 제조업 등 밀폐 밀접한 감염 취약 사업장, 물동량 증가로 위험 요인이 있는 유통물류센터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각 소관 부처에서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마련으로 국민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백화점 등 유통 매장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 관리와 함께 행사와 시식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면회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사전 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인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검역은 3교대로 상시 대응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을 이어가며 방역 당국의 필수 인력도 순환 근무로 유지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하도록 선별진료소와 병의원 약국, 응급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와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 역시 24시간 누락 없이 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추석 특별 방역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조치의 범위와 내용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과 사회적 거리두기 속 사회적 연대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는 차별과 배제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자와 격리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성별, 국적과 지역, 종교,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비난하거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두기이지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서로 보듬고 지지하고 응원할 때에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 기자께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의 비율이 30%에 육박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게 확 줄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제가 확진자 수부터 말씀드리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확진자와 관련해서 검사 건수는 지난 일요일 날에 일요일인 경우에는 보통 날에 2분의 1 정도 되고요. 일요일은 보통 날에 3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의 확진자 수 그다음에 오늘 확진자 수,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82명이 나왔고요. 예. 오늘 70명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검사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정말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수요일 정도 되어야 또 화요일 날 확진자 수만 하더라도 월요일 날 충분하게 검사를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정도 되어야 우리가 좀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감염 경로를 모르는 건 지금 28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확진자 수는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지금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게 될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환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네네. 오히려 지금 확진자 환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거는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루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방역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 경로를 왜 모르느냐는 거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조용한 전파, 소위 말해서 무증상 전파가 계속 일어날 경우에는 무증상 전파를 통해서 감염이 된 사람이 확실한 증상을 드러내고 검사를 해보니까 확진이 될 경우에는 역으로 추적하게 되거든요. 예. 역으로 추적하게 될 경우에 초발화 환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속도가 너무 빠를 수도 있고 무증상을 통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전파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정도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걸 가지고 무언가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곤란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정도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 오히려 방점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연연해 하는 것보다 이 감염이 불분명한 환자 비율을 떨어뜨리는 게 급선무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신 거죠. 그걸 좀 떨어뜨리려면 방역 당국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방역 당국의 한계치를 좀 넘어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역 당국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과거처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염 경로를 잘 모르는 환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방금 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방역 체계 바깥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전파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수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흔히 한국 방역 K 방역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3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T라는 게 대량으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환자들을 그 즉각적으로 처치를 하는 것을 네. 3T라고 하는데 지금 빨리 찾아내가지고 진단을 해서 확진을 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가 거의 30% 육박한다라는 것은 이른바 K 방역을 지탱하고 있던 세 가지 축 중에 두 가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지점이고 일주일 혹은 2주일 이내에 예. 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을 애초에 출발했던 10%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네. 사실상 지금까지 해왔던 K 방역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됩니다. 27일까지 전국이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고 또 추석 연휴부터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으로 방역이 강화가 되는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상황이 조금은 양호한 듯 보입니다. 단순 수치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방역 당국은 이 비수도권의 2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방금 이제 윤태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교적 방역 상황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시민들에게 줬습니다마는 예. 실제로는 상당히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전국의 2단계를 더 1단계로 낮추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잡혀가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수도권에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좋지 않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를 네.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방역당국에서 가장 이제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명대 초반이나 혹은 100명대 미만으로 하루 확진 환자 수가 계속 잡힌 상황에서 이제 추석 때 1주, 2주 정도 바짝 조이면
바짝 조이면 추석 이후에는 좀 어쨌든 컨트롤이 간에 가능한 컨트롤이 수준으로. 가능한 네.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만 놓고 보면은 그게 그렇게 방역 당국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 추석 때 바짝 조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의 기조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명절 집에서 쉬기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온라인 성묘 서비스나 여러 가지 즐길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명절에 시댁이나 뭐 처가, 뭐 친정에 가지 않는 대신에 숙박업소에 예약을 해서 그 예약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숙박업소에서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풍선 효과. 그러니까 추석에 웬만하면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충선을 누르니까 제주도라든지 강원도의 숙박업소에 지금 거의 뭐 예약률이 90에서 100%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모 뵈러 안 가고 놀러 간다. 이게 네. 지금 신문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 게스트하우스, 예. 게스트하우스에서 젊은 분들이긴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파티를 열고 하면서 산밀이 조성되어서 네. 거기에서 감염 사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 호텔 같은 데서 예. 풀 파티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네. 이용해서 뭐 어린아이, 예, 부모들 수영장에서 뭐 많이 모여가지고 네. 파티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감염 확산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제나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산밀 조건이 조성이 되고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감염자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캠핑장이나 제주도라든지 야외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곳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캠핑장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은 화장실을 같이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물이나 어떤 예. 시설들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사례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캠핑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많이 모이는 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너무도 높기 때문에 네. 모임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그 모임 중에는 언제라도 감염자가 있을 수 있어서 전파의 확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꼭 아시고 예. 이번 명절을 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방금 이제 윤태호 국장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앞부분이랑 뒷부분의 기조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지적이시죠? 이 앞부분에서는 예. 방역 당국이 열심히 하고 시민들이 협조를 해줘서 지금 바이러스 유행 상황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내놓은 다음에 네. 뒷부분에서는 그래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추석 때는 꼭 집에만 있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설대우 교수님도 강조했고 저도 강조했듯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또 감염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오히려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방역 당국이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에서는 더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고향 방문도 자제해 주시고 개별적인 여행도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 일관된 메시지인데 앞쪽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고 상황이 잡혀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을 들으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때 조금 가족 여행 가도 되는 거 아닐까? 간소하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쪽으로 또 네. 이제 의사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 1월 이후에 유행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왜 그게 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교정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개별적인 여행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긴 하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되고 있고 또 방문 판매업이나 각종 설명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 몇 차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곳을 통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런 곳에서 방역 관리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산밀 조건이 확실히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조건에서 긴 시간 모임을 갖는 겁니다. 첫째 하나는. 그러니까 감염자가 있게 되면 전파 확산이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지금 이게 너무 높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중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세 번째는 거기에 주로 모이시는 분들 중에 고령자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감염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중증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방문 판매가 가지고 있는 여느 감염 경로와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문 판매를 통한 감염은 확산도 잘 되지만 확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방문 판매나 또는 방문 판매를 위한 사업 설명회 같은 네.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상당히 참여하시는데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어르신들의 참여를 알게 되는 자제분들께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좀 된다. 알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설명회뿐만 아니라 진천 노인 요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이런 요양원이나 병원 역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위중, 중증 환자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자의 비율이 계속 줄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참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위중 중증 환자의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줄어든 게 위중 중증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어 가지고 일반 환자가 되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네. 사망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 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사망 사례들이 네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지금의 어떤 어두운 진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중 중증 환자의 비율이 계속 높아졌다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그 네. 줄어든 것이 위중 중증 환자들이 나아가지고 상태가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예. 사망을 해가지고 수치상으로 보면 위중 중증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회가 중단된 네.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출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고령의 중증 환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예.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교수님, 높은 고령층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양 그런 어떤 노인 요양 시설이 제일 이제 취약한 시설이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이시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입원을 해 계시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면회 검진은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의외로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전파자가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병원 관계자들도 그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내부로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꼭 이 기회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예. 것은 뭐냐면은 입원되어 계신 이분들에게 주기적인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선제적으로 진단 그렇습니다. 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네. 하더라도 풀링 검사 형태로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를 모아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샘플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름이나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검사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확진자들 찾아내면서 격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확산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선제적인 대응 조치도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려하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국내에서 코로나19 재감염 의심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3월이죠. 코로나19에 완치된 20대 여성이 4월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이 사례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코로나19 재감염은 확실히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홍콩에서 재감염 사례가 있었고요.
그 미국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있었고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곳에서 재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재감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걸렸는데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재감염이 된 건가요? 일단은 항체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재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 교수님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재감염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거나 하고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재감염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앓으신 분이 다 나았다가 다른 변이 형태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시 재감염이 되었을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지 아니면은 처음에 앓았던 것보다 좀 더 심각한 상태로 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다시 앓더라도 몸의 면역이 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질병이 강화되는 예. 안 좋은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사례인지를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앓았을 때 가볍게 앓고 지나가셨어요. 예. 그런데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앓았을 때 오히려 더 상태가 심해졌습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네. 경우에 한 번 먼저 감염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먼저 감염이 되어서 완치가 되게 되면 마치 백신을 첫 번째 접종한 것처럼 되어요. 면역력이 좀 생기고. 그렇죠. 네, 네. 일단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네. 면역력이 생겼다가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네. 두 번째 감염이 된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감염이 되었다가 백신 효과가 있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감염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 이 두 번째 감염이 질병을 더 크게 만드는지 질병을 더 적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례는 우리나라는 두 번째 감염이 되었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질병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몰라요. 예. 그런데 홍콩의 사례는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 굉장히 경증, 거의 예. 무증상에 가까운 경증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감염이 되었을 때 면역성도 좀 획득이 된 것 같고 지속도 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 무증상 정도로 아주 경증을 앓았던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두 번째 감염이 된 분은 심지어 첫 번째 감염이 됐던 것보다 더 심각해져서 예. 폐렴 증상도 보이고 입원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쌓이게 되면 두 번째 감염자들의 증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예. 되면 첫 번째 감염을 하고 나서 획득한 면역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그다음에 네. 두 번째 감염이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감염으로 인해서 획득된 면역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사례가 너무 적어서 예. 아직까지 그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사례가 더 많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군요. 자, 오늘 시간상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